징그럽게 많이 찍었다. 60테이크를 넘게 찍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정우 연기의 최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병훈이라는 인물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분위기 메이커의 어떤 그런 시작이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제가 최민식 네. 선배한테 대본님 사랑합니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소주 한 병을 한 10분 만에 먹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황해가 좀 힘들었었어요. 국밥 같은 경우는 3테이크를 찍어서 3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오바이트를 하긴 했어요. 시래기국이로 기억하는데 일본어 수업만 일주일에 5일씩, 심지어는 배우들의 진도표가 사무실에 걸려 있어요. 야, 이러다 뭐 시험 치는 거 아니야, 중간중간? 그래서- 비공식 작전 집중적으로 그쪽 보도에 뒷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게요. BTV 동진의 파이아키아 네 하정우 배우님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이번 회차에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필모그래피 전반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요. 네, 사실은 하정우 배우님의 연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항상 좀 감탄하게 되는 어떤 커다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0년간 활동하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또 부지런하셔서 영화를 진짜 많이 찍으셨어요. 사실은 훌륭한 많은 배우들이 우리가 떠올릴 때 누구 하면 뭐 천하의 로버트 드니로도 택시 드라이버 혹은 뭐 성난왕소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정우 배우는 이번에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정우 배우의 대표작이 뭘까 하는데 한 10여 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특정한 한 영화에서도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범죄와의 전쟁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제일 좋았던 하정우 씨 연기가 뭘까 생각하면 역시 장면들이 눈앞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한 영화 안에서도 하정우 씨가 가장 연기를 잘하는 한 장면을 고르기가 어렵고요. 저는 그게 하정우 연기가 그토록 오랜 세월 사랑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년이 되셨어요. 일단 어떠신가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획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단지 제가 선택을 해오고 작품들을 해오면서 뒤돌아보면 초반에는 저의 긴장감을 없애려고 작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잘해보려고. 영화 촬영이라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빨리 이거를 떨치고 제대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뭔가를 꺼내서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대로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닌데 초반에 다작을 제가 선택했던 것은 카메라 연기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카메라 앞에서 정말 방구를 낄 수 있을 만큼의 릴렉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시기가 지나고 나서 물론 그것을 지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제 그러면서 주연 배우로서 책임져야 할 작품들이 또 그 책임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영화를 선택하는 어떤 또 기준의 어떤 옵션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한 영화를 이제 연기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 몇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 작품에 혹은 또 그 인물을 떠올리는 상상하는 또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정우 씨의 연기는 특정 장면에서의 어떤 특정한 연기, 특정한 어떤 제스처, 특정한 발성이 좋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연결이 굉장히 좋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상대적으로 한 20년쯤 한국 영화의 최전선에서 그렇게 많은 주연 영화를 찍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미지에 소모가 생깁니다. 근데 연기자로서 상대적으로 20년간 그렇게 많은 작품을 찍은 배우치고는 소모가 굉장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큰 강점처럼 느껴지는데 역시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연기를 과하게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영화라는 매체에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연기처럼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영화라는 매체는 사실은 장면을 따로따로 연기하기도 하고 연극과 달리 그 다음에 또 이 장면 사이에서 어떤 편집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장면에 목숨 안 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하시는 것 같고 약간 연기를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씬에서는 음악이 나올 수도 있고 미술이 돋보일 수도 있고 상대 배우가 이 씬에서의 어떤 기능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여유들을 공간들을 열어놓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에서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어떤 이런 어느 정도를 던져주고 관객이 그걸 가져가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영화 관람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주연 배우로서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해서 내 연기가 돋보이고 하기보다는 이 작품이 재밌어야 되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고 네. 이 영화에서 어떻게 잘 흘러갈 수 있는데 잘 물꼬를 틀어주는 그런 역할만 주연 배우가 해준다면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의 연기라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대사를 하는 게 사실상 전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아주 단순하게만 얘기한다면. 근데 하정우 씨가 이제 대사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맛깔스럽다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 말이라는 게 이제 말 맛이라는 게 있고 네. 또 말의 부피나 양감 같은 게 있고 또 질감도 있잖아요. 네. 터널 같은 영화나 이제 이번에 연기하셨던 비공식 작전 같은 영화를 보면 네. 사실상 극 중에서 이제 정보를 실어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들을 할 때가 있겠지만 그거 외에 사실상 의미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네.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감탄사처럼 사실상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대사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대사를 처리하는 방식 별로 안 중요한데 네.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터널 같은 데서도 야 이제 집에 가고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차와 차사를 오갈 때 하는 얘기 혼잣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니들은 간을 안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정말 최고의 대사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연기하실 때의 마음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를 주의 깊게 관찰도 하고 제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대사가 아닌 실생활에서 얘기할 때 그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딱 하고 나서 그치 평상시에는 이 정도 스피드로 얘기를 하지. 약간 기억해두려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하시나요? 심지어는 적어두기까지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송강호 형의 대사톤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딱딱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 그렇게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현봉식. 네. 네. 그렇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1번은 스피드인 것 같아요. 스피드를 물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빨리 하거나 느리게만 하지는 않겠죠. 네네. 후루룩 너무 강조하지 않고 그냥 투두두두둑 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늘 인지하는 것 같아요. 대사를 칠 때. 그렇군요. 그게 어떤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겠네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정우 씨 한번 오시니까 몇 작품을 골라서 한 작품당 하나씩 질문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세보니까 10작품이에요. 너무 많죠. 감사합니다. 한 작품당 하나씩 질문만 제가 드려서 하정우 20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영화를 찍으셨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하정우란 이런 훌륭한 배우가 있구나라고 관객들이 처음 인지하게 될 게 사실은 용서받지 못한 점이지 않습니까? 윤종빈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하고 그 영화를 이제 한 20여 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 떠올리시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징그럽게 많이 찍었다. 그래요? 네. 13개월 동안 심지어 어떤 커트는 60테이크를 넘게 찍은 적이 있어요. 데뷔작을 그렇게 네, 그렇게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무대 연기를 대학교 때 무대 연기를 주로 하다가 그 작품으로 이제 제대로 주연 배우 이제 롤을 맡은 거죠. 물론 그전에 마들렌, 슈퍼스타 감사용, 잠복근무, 다른 드라마들, 단막극들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주연 롤을 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야구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투수 수업을 굉장히 진하게 한 거죠. 다 던져본 거예요. 129까지, 159까지 다 던져본 이제 앞으로는 시간들이었죠. 뭐든지 다 할 수 있군요. 이것까지 했으니까. 그때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배우로서 연기를 끝까지 해보는 거. 그 긴장감이 없어질 때까지 몇십 테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 제작 환경과 그 다음에 윤종빈 감독과 이 영화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시간. 그 다음에 스태프들도 다 동문들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스태프들과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것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좋은 수업을 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멋진 하루라는 작품. 개인적으로 하정우 연기의 최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영화에 사실은 주연 배우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전도연 씨인데 전도연 씨 연기도 물론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영화 속의 하정우 연기를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랑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비공식 작전에서 약간 그 인물하고 비슷한 느낌도 있고. 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인물은 사실 돈도 떼먹은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한테 상처를 준 인물이고 뭐 헤어진 전 남친이고 이런 건데 이 인물한테는 이상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을 연기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조병훈이라는 인물은 이윤기 감독님의 실제 친한 친구분이셨어요. 그렇군요. 네.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쿠션 좋은 사람이었어요. 쿠션 그러네요. 좋은 사람. 어떤 상황이든 어떤 다 상황이 흡수가 와도 되는. 다 네.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그간에서의 어떤 대사, 뭐 그런 대사, 그런 의미의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흔한 얘기지만 알라스카 가서 에어컨 팔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있다, 기술이 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러한 감독님한테 정보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정우라는 사람이 조병훈이라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진짜 그러한 사람처럼 쿠션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세상을 조금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갈등 없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고 그 현장에서도 더 뭔가를 말 더 많이 하고 좀 분위기 메이커의 어떤 그런 시작이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덥지 않은 농담도 많이 하고 근데 또 반대로 그때 당시에 전도연 선배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배님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은 소속사에서 그 전에 프라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전 보디가드인데 많은 사람들은 운전기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운전기사라고 치면 운전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도연 선배랑 같이 나란히 마주보고 대사를 칠 수 있는 같은 주연 배우로 캐스팅된 이 상황이 저에겐 또 너무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겸상을 하시게 된 거죠. 전도연 선배의 분장 시간은 저보다 훨씬 더 긴데, 그럼 보통 전도연 선배부터 먼저 보통 그러면은 그 배우부터 이제 와서 준비를 하고 저는 5분이면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에 부른다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전도연 선배보다 먼저 갔어요. 그리고서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조병훈이라는 캐릭터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저의 의지와 그때 당시 생겼던 그런 것들이 그 전도연 선배에 대한 어려움,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조병훈처럼 극복해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저의 카메라 뒤에서의 어떤 그런 마음과 노력이 그 캐릭터에 잘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노력들이 이제 쿠션이 된 거네요. 비스티 보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드리게 됩니다. 비스티 보이스를 보면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영화의 어떤 장면에서 이제 사랑한다고 라고 해서 이제 XX 욕을 세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다 보면 정말 진짜 저 관계는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다. 감정의 어떤 그런 깊이라고 그럴까요? 비스티 보이스 같은 인물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 인물을 연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일단 저는 그런 거를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영화를 잘 찍으려면 영화를 일반 사람들보다 진짜 많이 봐야 된다. 어디서 뭔가 구체적으로 꺼내서 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쓸 거가 아니라 무의식의 창고에 굉장히 많이 담아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촬영장에서 거의 매일 술을 먹었어요. 실제로? 멤버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연기할 수 없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럼 실제로 음주한 상태에서 연기를?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 윤하정 배우랑 그 돈 빌리려고 이제 그 중국집에서 마동석 형이 들어오고 깽판다고 끌려나가서 맞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 장면도 고량주를 먹으면서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룸 안에서 마동석 선배랑 이제 화해하고 같이 술 마시는 장면도 거의 만취로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집에 그 라면 끓여달라고 찾아가서 하는 장면도 술을 마시고 연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무드가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규칙성을 어기고 연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어기고 좀 거칠게 다가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한다 XX야의 장면은 추격자의 거의 후반부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서영희 배우랑 그 화장실 씬을 찍고 밤을 새서 비스티 보이즈 현장으로 넘어갔던 날이었는데 그게 한 이틀 정도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된 거예요. 화장실 씬이.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딱 정해놓은 시간이 없이 촬영이 진행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비스티 보이즈 팀에서도 아니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저도 되게 속이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윤종빈 감독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 씬이 난 좀 감정적으로 되게 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뭐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조 감독이었던 이희령 감독, 네. 네, 검사회전을 연출한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씬이 굉장히 짧게 끝나고 그냥 후다닥 한 2시간이면 끝날 씬인 줄 알고 어느 날에 그 날에 배치를 해놨는데 스케줄을 해놨는데 아, 네. 윤종빈 감독이 그 뒤에 다 비워놓고 네. 이 씬 좀 공들여 찍어야 되고 좀 테이크를 많이 갈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밀리다가 결국엔 밤을 새서 아침에 갔어요. 네. 그 씬을 찍으러. 네. 근데 제가 그 추격자에서 그 장면을 화장실 씬을 그 망치 씬을 예, 그 네. 고문하는 씬을 찍고 저도 뭔가 그때 이제 뭐가 올라와서 있었던 하이 텐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시나리오에서는 그 정도로 피치를 올리진 없거든요. 네. 좀 어느 정도 하이 텐션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씬을 찍는데 이제 느닷없이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애초부터 잊지 않았던. 그래서 그 장면은 정말 몇 날 며칠의 이수 삼수 끝에 찍었던 장면이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었던. 몸도 마음도 정말 황폐해지고 정말 네. 너덜너덜한 순간에 네. 했던. 네, 그래서 연기였겠네요. 그러한 뭔가 기운과 그 감성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스티 보이즈 같은 경우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네. 그 육체적인 어떤 터치를 받고 뭐가 이렇게 흡수를 한 상태에서 네. 네, 그것을 다시 네, 표현해내는 네,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네. 좀 전에 라면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 상황 이야기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허준호 네. 감독한테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허준호 감독 만났을 때 이제 봄날은 간다에 대해서 감독님이 두 배우가 이제 극 중에서 두 사람이 집에서 술 먹고 하는 어떤 두 네. 연인 사이에 장면을 찍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술을 마셨대요. 네네. 그래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네. 이영애 씨도 그렇고 유지태 씨도 그렇고 굉장히 만취한 상태에서 그 장면 하는데 허준호 감독이 촬영하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네. 아, 배우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만취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동선을 네. 지키고 정확하게 할 대사들은 다 하고 네. 그리고 테크닉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하더라는 거죠. 네. 술을 먹고 연기하는 게 어떨까를 이제 저는 이제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게 그냥 약간 걸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마시는 거죠. 네, 그 장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제가 최민식 네. 선배한테 대본님 사랑합니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술을 안 먹고 그 타이트샷을 찍었는데 네. 그건 분명히 지문에 술이 잔뜩 취해서 네. 마음을 고백하는 처음으로 형배가 그거를 형배에 대해서. 고백하는 네. 씬인데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는 씬인데 네. 아무리 봐도 눈에서 그런 기운을 연기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옆에서 다시 좀 시간을 달라 하고 소주 한 병을 한 10분 만에 먹었어요. 아,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네. 하니까 그 술 취한 눈빛이 나오는 거죠. 꽉 하고 이렇게 눈이 약간 핏발도 서고. 네네네. 약간 하삼백 돼가지고. 네. 네, 그것은 어떻게 연기로 표현할 수가, 어떻게 테크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그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도 다 그런 어떤 동선이나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렇게 약간 삑사리 같은 게 나지 않나요? 그래서 술이 취한 어떤 기운은 어때? 네.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거를 네. 임하죠. 직업이니까 다 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범죄와의 전쟁도 이제 하정우 씨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뽑는 작품 중에 하나일 것 네. 같습니다. 한국 그런 누아르 영화 혹은 이제 범죄 영화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영화에서 제가 특히 하정우 씨가 이 영화에서 연기 중에서 특히 코미디가 정말 굉장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사실 코미디 영화가 아니고 또 인물은 굉장히 심각한 인물이잖아요. 제가 너무 웃겼던 장면은 해변인가 무슨 계곡인가 같은 데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소주하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상남자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대사들을 할 때 정말 이 코미디의 의문스러운 그 뉘앙스가 굉장하다고 생각했어요. 범죄와의 전쟁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표작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떠올리시면 그 장면 혹은 또 그 영화가 어떠신가요? 일단 데부터에서 로버트 드니로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제스처 같은 경우도 그냥 드니로가 한 거를 그대로 따라 했었어요. 1편의 말론 브랜도가 아니라 2편의 로버트 드니로 같은 인물이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형배라는 인물에 많이 이제 모델링을 삼아서 갖고 와서 그런 것들을 한 씬한 조금씩 이제 넣어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그 재미가 좀 있었어요. 윤정민 감독이랑 저는 마틴 스콜세지의 광적인 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의 또 광적인 팬이기도 하고, 우린 바이블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에 나오는 배우들의 어떤 제스처나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모델링을 삼았었죠. 나중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되게 뿌듯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배우 입장에서도 하고 나서 약간 아쉬움이 많은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생각해도 약간 진짜 한 건 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캐릭터. 범죄와의 전쟁은 네. 만족스러우시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관객들도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설치도 혜택도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샵. 바로 비다이렉트 샵 가입 문의 106 그렇게 또 징글징글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떤 감독의 두 편의 영화가 떠오릅니다. 바로 나홍진 감독인데요. 나홍진 감독 영화 뭐 징글징글한 걸로 뭐 대한민국 최고 중에 하나일 텐데 먼저 그 추격자 네.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추격자를 당시에 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연쇄살인마나 어마어마한 악인을 연기하는 것들을 사실은 장르 영화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영화를 보면서 무척이나 감탄했던 부분은 악마를 소년으로 해석하셨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영민이라는 캐릭터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연쇄살인마인데 네. 이물이 경찰서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네. 장난스럽기도 하지만 약간 소년스러운 악의를 보인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악마를 소년처럼 연기한 것이 저한테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이후에 물론 그 영화의 영향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년처럼 연기하는 악당들이 그 이후에 많이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추격자가 굉장히 중요한 연기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악마를 연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소년스러운 어떤 네. 천진함이 이 배합된 인물을 만들어내시게 된 생각 같은 거예요. 정상이 아닌 네. 그러한 범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증이 제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끔찍하죠. 피만 봐도 끔찍하고 토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저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냥 너무나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재밌는 놀이, 심지어 놀이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영화 안에서 지영민이라는 인물이 그 상대 배우를 가해를 할 때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놀이가 되는 거겠구나. 마치 어린아이들이 곤충을 네. 아무 생각 없이 다리를 뜯고 잠자리 날개를 찢고 하는 게 어떤 악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도 있고 그냥 재미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 철저하게 놀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러면- 그렇군요. 네. 그러면 놀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순간이고 어느 때보다도 제일 릴렉스가 되고 제일 신나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신나는 거를 표현해야 되고 제일 재밌는 거를 표현해야 되고 나만의 뭔가 집에서 레고를 만드는 것처럼. 네. 그러면 어린아이가 집에서 레고를 만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들을 할까? 누가 말을 시키면.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서영애 씨랑 그 화장실에서 어떤 네. 도구를 사용할 때도 그걸 혼자 네. 피식 웃거나 하는 네. 그런 장면에서 아마 네. 드러나지 않을까. 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더 무섭네요. 근데 그런 황폐한 인물을 연기하고 나면 네. 정말 어떨까요? 배우 입장에서. 그렇게 더군다나 뛰어나게 연기를 하고 나면 적어도 그 장면을 촬영하는 기간 중에는 기분이 약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나요? 추격자는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추격자는 아예 네. 그거를 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 어떤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상. 네. 예. 하지만 그게 5개월 내내 거의 밤낮만 찍었기 때문에 밤낮이 바뀐 시차로 살아야 됐다라는 게 힘들었죠. 네. 예,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퇴근을 하고 해가 지면 출근을 하니까 네. 일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 지점, 그 생활이 조금 힘들었었던 거고 황해가 좀 힘들었었어요. 네. 네, 황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혼자 나오고. 그 자연스럽게 다음 영화 얘기인데 네, 황해에선 정말 이게 죄송합니다만 정말 개고생하시잖아요. 영화의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네, 근데 그거 구남이라는 인물한테는 제가 영향을 좀 받았어요. 음. 네, 약간 11개월 정도 찍었는데 네. 거의 혼자서 연기를 하고 네.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또 촬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겨울부터 시작을 했어요. 12월 한 중순부터 크랭크인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11월에 끝난 작품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나홍진 감독님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김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촬영 날짜를 네. 일부러 영하 15도,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만 네. 스케줄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복도 김승현 교수 맞은편 건물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내려다보는 장면이 핫바 먹으면서. 네. 그게 거의 그 주변의 촬영은 2월 초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뛰고 부딪히고 차량 전복되고 하는 장면을 그 강남 인근에서 다 촬영을 했는데 전부 다 영하 10도, 15도 이럴 때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로는 간식을 어떤 좀 이렇게 좀 육회 우선 이런 거를 먹으면 조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육회를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로케이션 가고 부산 로케부터 시작해서 중국 로케이션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국 세트에서 촬영이 진행됐었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촬영 12개월 동안. 물론 면정학 형님이 가끔 와서 그분은 더 무섭잖아요. 만나긴 했지만 부남이 혼자 늘 고립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촬영장에서 어느 순간부터 혼자 떨어져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뭐 수염도 기르고 있고 그다음에 감독님이 메이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찬바람 그대로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이거를 세팅해서 나 지금 늘 이걸 준비가 돼 있어가 아니라 그 기간을 이미 넘어서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 이제 방치가 돼서. 네. 황해 때 생각하면 늘 화가 나 있었고 늘 짜증이 나 있었고 어느 정도 배우로서의 경험과 그런 현장 경험과 그걸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더라면 도리어 나홍진 감독과 손붙잡고 그 영화를 즐기면서 찍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때 그냥 제 기분에는 혼자 방치돼서 나를 세워서 늘 화를 내며 한 씬 한 씬을 찍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바로 붙여서 의뢰인을 찍었거든요. 그 기운을 떨쳐내기까지가 한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징글징글하고 처절한 부분이 있죠. 근데 약간 대중적으로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약간 엉뚱하고도 사소한 얘기지만 하정우 씨가 얼마나 먹방을 잘하는지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를 보면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이제 음식을 그 영화 속에서 물론 배고프니까 막 도착해서 이렇게 먹는 국밥 같은 거 먹는 장면도 있고 제가 진짜 놀란 건 김을 드시는데 보통 김을 이렇게 먹는데 김을 세로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정말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뭐 훨씬 더 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사람들이 먹방을 즐기기도 하고 먹방이라는 말을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때 하정우 씨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이럴 정도로 먹는 장면을 그렇게 어떻게 잘 찍으세요? 일단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고요. 실제로. 전 잘 먹어야 복이 들어온다. 또 어르신들의 또 말씀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일단 먹고선 뱉잖아요. 그렇죠. 계속 연속 촬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인지를 할 거예요. 이거를 먹고 난 뱉어야겠다. 라는 데에서 디테일 기운이 다른 거죠. 저는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대신 처음에 부탁을 하죠. 식은 거 절대 갖다 주지 말아달라. 그리고 난 이거를 먹을 거니까 제대로 세팅을 해주고 테이크는 많이 못 간다. 그래서 그 국밥 같은 경우는 3테이크를 찍어서 3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오바이트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나홍진 감독, 지금 김성훈 감독님, 또 제가 작업했던 또 윤종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밥을 먹는다. 그러면 몇 날 며칠부터 어떤 국밥을 먹을 건지, 시래기를 먹을 건지, 저한테 먼저 육개장을 먹을 건지 그 준비하는 정성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 아니에요. 제작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건 내가 무조건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투루 먹고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작진이나 감독님의 어떤 정성스러운 이 영화를 접근하고 이거를 만드는 태도를 보면 저도 그거에 일단 영향을 받는 거죠. 나도 이거를 허투루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걸 뜨끈뜨끈한 거를 그대로 이제 연기에 적용을 해서 먹는 거죠. 먹는 게 아니고 거의 석션이에요. 그쵸. 그거 한 진짜 30초 안에 다 먹더라고요. 그 테이크, 그 제 정면 테이크는. 근데 그거를 3그릇을 먹게 하더라고요. 시래기국이라고 기억하는데. 근데 딱 3번째 먹고 오바이트 하는 걸 보고 감독님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유난히 많죠. 황해는 감자.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밖에서 감자를 몇십 알을 계속 찌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걸. 그럼 그 장면이 기억할 정말 뜨거워서 호흡 불면서 먹죠. 또 호떡이 있었어요. 호떡은 제가 안에 있는 소스를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뜨거운 거를.
그게 혀 대잖아요. 용암이었었어요. 뭐 다시 범죄로 얘기를 하면은 범죄 때도 그 중국집 장면에서 네. 그러면 제일 맛있는 중국집 그 집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시그니처 요리들을 준비해 놓고 네. 바로 갓 갖고 온 거예요. 아, 실제로 맛있었겠네요. 맛있었어요. 네. 그 중국집. 하여튼 그랬었군요. 네, 근데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네. 침이 나오는 걸까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그거를 뱉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조금 힘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냥 그 말씀이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에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뱉는다는 생각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 네. 어떤 식으로든 연기에 그렇죠. 투영이 될 네. 것이다. 자, 이제 그 규모가 좀 큰 영화들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를린 같은 이제 전형적인 네. 그러면서 규모가 크고 저는 베를린 굉장히 잘 찍은 한국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더군다나 그렇게 찍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베를린 영화를 찍으면 누가 봐도 장르 영화적인 어떤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네. 그런 처지에 놓인 인물을 연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큰 규모의 영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또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영화들을 예를 들면 멋진 하루 같은 영화를 찍을 때랑 네. 마음가짐이 다른가요? 아마 그때 되게 떨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뭐 윤종민 감독님, 그다음에 나홍진 감독님, 이윤기 감독님, 그래서 한번 해본 감독님, 혹은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의 감독님. 네. 근데 류수환 감독님님 뭐 그때 지금도 처음이었네요. 정말 네. 스타 감독님이시지만 그때도 음. 워낙 큰 작품들을 많이 하시고 네. 유명하신 감독님이시죠. 예. 그런 나이를 떠나서 경력 자체가 음. 그때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뭐 거장의 감독님이시니까 뭐 그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한석규 선배님을 만나는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가 엄청나게 큰 부분도 있었고, 해외 로케도 있었고, 그 자체가 다 떨렸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러한 특수 요원의 어떤 무술이나 어떤 그러한 자세들에 있어서 많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액션 스쿨에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러면서 네. 좀 표정성이라는 인물에 다가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몸을 많이 만드셨군요. 네, 그때는 네. 네. 웨이트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무술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적으로 일단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짜가 되면은 표정성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디 한 구석이 캥기잖아요. 네. 뭔가 좀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베를린을 보고 제가 감탄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너무 아픈 상황에 인물이 놓인다고 그럴까요? 네. 떨어져도 꼭 돌뿌리 위에 떨어진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그런 액션을 직접 할 때 아무리 연기라도 네. 뭐 다칠 수도 있고 네. 뭐 위험하기도 하고 네. 어떠신가요? 기술적으로 이 액션 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찍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놀랐었어요. 아. 그 류수환 감독님과 네. 정동훈 감독님의 그 합과 액션 콘티와 그 다음에 액션 씬들을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분명히 노하우가 있구나, 이분들은. 엄청난 거를 경험하고 목격을 했었어요. 짝배 같은 영화를 찍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몸이 힘들고의 어떤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액션 씬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과 그 결과물을 뽑아내는 그것을 옆에서 봤을 때 네.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연출 수업 받으신 느낌이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직접 베를린에 가서 또 다른 장면 촬영은 라트비아에 가서 네.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생활을 약 한 3개월 정도를 하면서 표정성이라는 인물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내는데 그런 환경적인 도움들도 분명히 엄청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게 되면 약간 마음가짐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네,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네, 의무감, 책임감도 들고. 그럼 그 공간에 좀 일찍 가시는 편인가요? 네, 좀 일찍 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간에 어떤 느낌 같은 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흡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로케이션에 가면 저는 호텔 생활을 안 해요. 그냥 보통 집을 얻어서 현지인들. 어떻게든 네, 그 일상을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군도에 관해서도 질문 드립니다. 군도라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인 어떤 시대 세팅도 그렇고 장르적인 측면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머리 완전히 이제 삭발하고 네. 네, 그 인물 자체가 약간 우직하고 이 힘은 엄청 또 센데 또 의외로 굉장히 네. 단순한 측면도 네. 있고 캐릭터 자체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네.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 캐릭터 세팅 같은 것들 이럴 때는 윤종빈 감독님하고 어떤 구체적인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네네.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많은 의견들을 내셔서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든 건지. 일단 옷
그 군도의 돌무치와 도치의 인물은 오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델로요? 네. 네, 어떻게?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제가 대학 졸업 작품을 오델로에서 오델로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스킨헤드와 그런 비슷한 룩이 시작의 룩이에요. 그 도치와 비슷해요. 네. 거의 일치하죠. 그 작품을 윤정빈 감독이 와서 제 졸업 작품을 보고 네. 처음으로 인연이 된 거예요.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기 1년 후배인데 나중에 자기 영화 감독이 꿈이고 나중에 자기가 영화 감독이 돼서 시나리오를 쓰면 선배님한테 드리고 싶다. 그리고선 시간이 용서받지 못한 자에 만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비스티 보이즈를 찍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범죄의 전쟁을 네. 찍고 그 과정에서 오델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오델로의 그 오델로 같은 그러한 캐릭터가 영화에서 만나면 재밌겠다. 뭐 상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오델로는 사실 무어인이기도 네. 하고 네. 이게 또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인물은 굉장히 희극적인 인물이고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 굉장히 이색적인 네. 착정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웃룩 자체를 거기서 따왔고 윤정빈 감독이 이거의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주변 상황들을. 네. 그랬을 때 그 도치가 되기 전엔 어떤 인물이었을까? 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를 윤정빈 감독이 만들고 출연을 하게 됐던 거죠. 터널에 관한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은 영화가 재난 영화인데 그 인물이 선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낙천적이다라는 것이 그 재난 영화의 색깔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감탄한 것은 물론 그것이 각본이나 연출의 힘이기도 한데 초반에 아주 시작하자마자 사실상 주유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고 네. 바로 터널 들어가고 터널이 바로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화가 펼쳐지는데 이 주유소에 잠깐 들렀을 때 있었던 사건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네. 그 재난 영화의 어떤 조건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생수 2개를 받게 되었다. 그때 잠깐 늦어졌기 때문에 하필이면 터널에 갇히게 되었다. 뭐 등등까지. 근데 그런 어떤 영화적인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연기를 하시는 하정우 씨를 보면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하면 어떻게 행동할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사실은 이제 그 노인인 그 주유원께서 3만 원어치만 넣어야 되는데 5만 원을 넣는 과정에서 이게 늦어지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네. 뭐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을 한다거나 뭐 생수 2병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터널 들어가기 직전에 통화를 하면서 이제 차를 팔게 됐다거나 혹은 아내랑 통화한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터널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저 낙천성과 성실성으로 버텨내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비공식 작전도 초반 장면에 그 물 먹는 장면 인사에서 거기서 이제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히 그 인물이 등장하는 초반의 장면들을 연기할 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하시는 건지. 네, 아주 많이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캐릭터가 후반부에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네. 초반에 어느 정도는 좀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이 인물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게끔의 어떤 그런 거를 전사를 좀 깔아놔야 그 다음부터가 좀 편해지는 것,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인물이야라고 관객에게 소개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몇 가지의 해시태그를 던지는 거죠. 아, 해시태그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허용 범위를 처음에 그런 것들을 던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재밌네요. 네, 이번에 더 테러 라이브 네. 여쭤봅니다. 더 테러 라이브 같은 인물이 사실은 한국 영화에서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인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극 중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인물이지만 인물이 좀 밉살스럽거든요. 네. 그렇다고 빌런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인공인데 마음이 가지 않는 비호감 인물을 연기한다라는 네. 측면에서 그럴 때 배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을 사랑하나요? 네. 그 인물을 다 이해하나요? 네. 그리고 그 인물을 편들어서 연기하나요? 네, 그럼요. 네. 네. 그 캐릭터를 생각을 할 때, 물론 준비를 할 때 이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일 수 있죠. 좀 떨어져서. 네.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슛이 들어갈 때는 네. 전적으로 저는 이 친구를 지지하고 이 친구 한 행동을 당연히 정당화를 시켜 나가겠죠. 네. 심지어는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에서 이 친구의 정당성이 부족하면 감독님한테 요구해서 그 정당성을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윤영화라는 캐릭터가 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인물에게 또 그 인물의 진실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만큼 어떤 그 캐릭터를 수행을 할 때 전적으로 그 캐릭터를 지지하고 좀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10편을 준비했는데 네. 아가씨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 거가 있어서 네네. 네, 10+1? 뭐 이런 네, 것처럼. 왜냐면 제가 생일이 3월 11일이어서 11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아, 네, 또 이렇게 또 의미부여를 해주셔서 네, 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를 더 네. 부록처럼 네. 또 아가씨도 워낙 좋은 영화니까 여쭤봅니다. 아가씨의 인물이야말로 폼나게 등장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 제일 모양 빠지는 인물이고 그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물과 함께 가장 많이 잃는 네. 인물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박찬욱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워낙 대들보 같은 네. 그런 감독이고 네. 어떠셨습니까? 그럴 때 감독의 명성이 그 영화에 참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나요? 그렇죠. 영광이죠. 네. 네. 시작부터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그때는 제가 암살 촬영을 막 끝날 때였어요. 네. 그리고 허삼관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을 쉬다가 이제 아가씨의 프로덕션을 시작을 했는데 뭔가 더 어떤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더 느끼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랬을 때 딱 마침 박찬욱 감독님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거다. 아, 공부를 해봐야겠다. 네. 그분의 현장에서. 더군다나 두 편 영화 감독을 하신 상황이니까. 네. 네. 일단은 감독님의 역시나 준비하시는 게 너무 철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본어 수업만 일주일에 5일씩 모어필름 가서 했어요. 네. 네, 심지어는 네. 배우들의 진도표가 사무실 한 곳에 걸려 있어요. 야, 이러다 뭐 시험 치는 거 아니야, 네, 중간중간? 그래서 네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김민희 배우, 김태리 배우, 조진웅 배우, 저까지 네. 네 명의 이름에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요. 기록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역시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무슨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겠네요. 모어 필름으로 출근을 했죠. 수시로 감독님이랑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때론 정석영 작가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사 연습, 일본어 수업, 일본어도 그냥 대사 연습이 아니라 네. 글자 하나하나 교수님이 오셔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가씨 시나리오에는 일본어 대사에 한글 음이 안 달려 있어요. 네. 실제 일본어를 배워야 하니까. 네. 그 일본어의 그 글자를 보고 장음인지 단음인지를 배우가 보고 판단해서 읽는 수준까지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거의 4개월을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일본어를 준비를 하고 감독님과 리딩하고 신발신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시작된 이제 작품이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내셔야 되는 네. 공짜로 수업을 배운 거잖아요. 네.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일본어 대사나 전체적인 대사 숙지는 한 네. 70%가 일본어였는데 이미 뭐 한 6주 전에 다 마스터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오히려 뭐 촬영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차라리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준비를 안 하면 그 감독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의 진행이 네. 소화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한 뜸 한 뜸 그 영화라는 이 작업을 만드시는 걸 보고 네.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네. DVD 코멘터리 하는데 리테이크 한 분은 박시영 감독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DVD를 녹음을 하면 네. 뭐가 어떤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그 멘트를 다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정확한 분이군요. DVD의 케이스의 앞 표지까지도 엄청 고민하고선 결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하나 본인의 그 감독님의 손길을 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또 너무나 이게 쉽지 않았던 것은 마스터샷을 찍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네. 네. 굉장히 긴 씬을 네. 마스터샷으로 찍으시는데 네. 와 일본어의 대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그걸 무조건 오케이를 따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씬의 첫 컷은 무조건 마스터샷으로 찍는데 네. 근데 그날 아침에 분장하기 전에 배우들이 다 모여요. 똑같은 시간에. 네. 그리고 리허설을 해요. 근데 좀 그런 틈은 없어요. 좀 배우가 뭔가 해서 이게 브로킹을 수정하거나 여기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네. 네. 근데 워낙 감독님이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계산과 준비를 하고 이 현장을 오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정하시는 게 사실은 정답인 거예요.
네, 그 공간 안에서. 그렇게 마스터샷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사전에 완벽하게 그 세팅이나 어떤 그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미장센적인 부분들도 완벽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일 거고 네. 현장에서 그것을 또 그렇게 길게 촬영하려면 배우들 사이에 어떤 연기가 중간에 삐끗되면 계속 다시 촬영해야 네, 되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다 감수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감독이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과 네. 카리스마가 현장에서 정말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죠. 네. 근데 결국 그게 순간적인 감독님의 어떤 재능과 감각이라기보다는 그 감각을 가지고 준비해온 양과 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1, 11편의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배우이시기도 하지만 또 감독이시기도 하니까 네. 거기에 관한 질문 드리면서 두 편의 영화를 연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또 배우들이 영화를 직접 연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네. 사례들도 많아지고. 네. 감독으로서 두 편의 영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하고 허삼관을 연출해 보기 전과 후가 네. 배우로서의 하정우한테 어떤 영향을 주던가요?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의 연출이.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그 선두에 서 계시는 감독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주연 배우가 이 현장에서 감독님과 협업을 하고 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 나갈 것인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좌표를 갖게 된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사라지고 의혹과 의심이 많이 사라지죠, 현장에서. 네. 어떻게 흘러가도 저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장에서 배우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 있어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네. 누군가를 이렇게 좀 일부러 골리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감정씬을 찍어요. 근데 감독님이 다시 한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오케이 정도에 그게 나온 것 같은데 20년 된 짬밥에는 이건 분명히 오케이인데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감독님이 오셔서 뭐 장황하게 막 우왕좌왕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100% 포커스가 나갔을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포커스가 나간 게 사실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촬영 감독의 잘못이냐? 아니에요. 포커스 플레이어의 그 친구의 잘못이에요. 퍼스트 혹은 세컨드 애가. 그러면 그 친구가 갑자기 선배 배우가 이걸 왜 간다고 그러면은 범인이 뭐야라고 여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포커스를 만지는 친구가 오퍼레이터가 실수를 한 거니까. 그럼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이 그 친구를 감싸서 이제 좀 장황하게 뭔가 또 디렉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커스가 나갔구나.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영화에 관한 책을 볼 때 데이빗 린 감독의 일화 생각이 나는데 데이빗 린 감독이 이제 어떤 장면에서 너무 중요한데 배우가 연기 실수를 해서 굉장히 배우가 미안해하는 상황이 되면 동전을 떨어뜨린대요.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동전을 떨어뜨렸네요. 다시 찍읍시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배우를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의미에서도 이렇게 배려가 되는 그런 또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감독 세 번째, 네 번째. 네, 지금 세 번째 연출작 로비라는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앞에 그 두 번의 경험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야. 그거는 각자의 파트에 있는 스태프들 또 각자 파트의 감독님들이 하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더 본질적에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이 소재를 왜 선택을 했고 무엇을 보여주고 본인은 무엇을 이거를 통해서 보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롤러코스터와 화성관을 통해서 좀 더 감독으로서의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간 수많은 영화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연기의 또 다른 확장이거나 아니면 안 해봤던 연기라거나 이런 식으로 향후에 배우로서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미지 영역이 남아있나요? 글쎄 그렇다고 뭐 제가 코끼리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득 얼마 전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왜 요즘에는 양들의 침묵 같은 작품이 안 나오지? 정말 탁월한 작품이죠. 한국에서 양들의 침묵 같은 작품, 하니발 캐릭터, 정말 그런 캐릭터 하고 싶다. 우아하면서 또 어떤 악과 어떤 또 다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 그렇군요.
며칠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같이 동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그런 영화들이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감독하시면 안 되나요? 오, 네. 사실 이번에도 감독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감독만 하고 싶었는데 네. 여건상 네, 주연 배우도 참여를 해야 작품을 찍을 수 있다라는 네. 펀딩 같은 네. 부분에서.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앞으로 하시게 될 그 연기하실 작품, 또 감독하실 작품, 네. 모든 작품들 다 기대하게 되고요. 오늘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네. 장시간 동안 또 제가 그동안 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거 즉흥적으로 많이 막 이렇게 막 쏟아내게 중구난방 여쭤봤는데 다 너무 멋지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의 이 방송을 보면서 엄청나게 배우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즐겨 하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도리어 너무나 영광이고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되면 그동안 또 못했던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러한 자리가 마련돼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약간 말씀하시면서 즐기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무엇보다도 저에게 큰 선물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네,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영화들 중에서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